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서 있는 땅은 막 흔들리고요. 주머니에 돈은 한 푼도 없는데 누군가 계속 전기를 끊어버리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당장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희가 파헤칠 역사적 자료들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였던 신생국가, 대한민국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그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네, 그 현대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친 네 가지 주요 결정을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이 분석해 보려는 거죠. 맞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하나 확실히 하고 싶은 건요. 저희는 오늘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직 제공된 역사적 문서와 기록들에만 철저히 집중할 겁니다. 자, 그럼 당장의 생존이 시급했던 이 신생국가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했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네, 국가의 미래를 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건 역시 생존과 안보 문제였습니다. 그 뼈대를 세우기 위해 시선이 미국으로 향하게 되죠. 자료를 보면요. 미 의회 연설에서 40분 동안 무려 33번이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게다가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100만 명의 시민들에게 환영받는 커퍼레이드까지 초청받았죠. 와, 100만 명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스타트업 CEO가 세계 최대 투자자한테 찾아가서 핵심 투자를 받아낸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엄청난 환대랑 외교적 성과가 가능했던 건가요? 그게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핵심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아주 정확히 건드렸다는 겁니다. 전략적 이해관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연설문을 보면 6.25 전쟁에서 피 흘린 미국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도요.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결국 미국도 위험해진다는 공통의 가치를 엄청 강조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도 위험하다.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한 거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그 치밀한 외교전 덕분에 7억 달러라는 막대한 원조와 주한미군 최전방 배치까지 이끌어내고 한미동맹이 발효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미국을 통해서 외부에 거대한 방어막을 쳤네요. 근데 아무리 강력한 군대가 있어도요, 당장 군수품 만들 공장을 돌릴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북한의 일방적 단전 때문에 남한 전체가 수시로 암흑천지였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 안보를 확보한 뒤에 바로 내부 생존 문제인 전력난 해결로 시선을 돌립니다. 무한한 에너지원인 원자력에 베팅을 한 건데요. 1956년에 에너지 전문가 시슬러를 만나게 되거든요. 거기서 그 유명한 원자력 유학 프로젝트가 등장하는 거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있었어요. 네, 아마 그 유학 비용 말씀하시는 거겠죠. 맞아요.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학생 한 명당 6,000달러를 들여서 무려 150명을 유학 보냈다는 게 1인당 소득의 100배를 학생 한 명 교육에 쏟아부은 거잖아요. 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정말 극단적인 수학적 결정이었죠. 당에는 무모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했던 건가요? 이 결정 이면에는 철저한 장기 생존 메커니즘이 있었거든요. 당장 밀가루를 사서 나눠주는 건 단기 처방일 뿐이니까요. 스스로 기술이랑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영원히 외세에 종속된다는 위기식이 컸던 겁니다. 완전 먼 미래를 내다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150명의 인재들이 결국 한국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를 세웠고요. 그게 훗날 1978년 고리 1호기 가동으로, 그리고 현재 세계 6위 원자력 강국으로 이어진 씨앗이 된 거죠. 와, 20년을 내다본 투자였네요. 그럼 첨단 에너지를 확보했으니까 물리적인 국토와 바다를 지키는 일로 넘어가 볼까요? 저는 식목일 지정이랑 연료 전환 정책이 진짜 인상 깊더라고요. 네, 식목일을 4월 5일로 지정하고 땔감 대신 무연판을 쓰게 만들었죠. 그 덕분에 목재 소비 비중이 90%에서 무려 1%로 확 떨어졌습니다. 90%에서 1%면 진짜 엄청난 변화네요. 북한 김일성은 농지 확충한다고 산을 막 파헤쳐서 국토가 황폐해졌다고 들었는데 그거랑 완전히 대조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적 안목은 바다에서도 이뤄집니다. 1952년에 일방적으로 평화선을 그어버리거든요. 그 독도를 시류 지배하게 된 그 평화선이요? 근데 당시에 일본 어선은 200만 톤급이었고 우리는 다 합쳐서 10만 톤급 무동력선이 대부분이었다면서요. 네, 정말 물리적인 힘이나 국제법으로 보나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죠. 거대 독점 기업으로부터 아주 연약한 골목 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막 같은 거네요.
근데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 선을 지켜낸 건가요? 국제사회 반발이 거셌지만 당장 우리 어장을 다 뺏겨서 어민들 생계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한 진짜 절박한 조치였거든요. 부족한 해군력 대신 해양경찰대를 창설해서 실제로 외국 어선들을 납포하는 강경 대응을 불사했습니다. 선포만 하고 끝난 게 아니었군요. 네. 나아가 1954년에는 독도에 표지석을 세우고 경비대를 파견해서 실효적 지배라는 물리적 사실을 아예 만들어버렸죠. 와, 오늘 살펴본 외교, 에너지, 산림, 영토 결정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다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수십 년 후에 후손을 내다본 장기 생존 전략이네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안보를 빌려오고 미래 에너지를 씨 뿌리고 영토의 자원을 강제로라도 지켜낸 그 구조적인 설계가 결국 오늘날 한국의 단단한 기반이 된 겁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날처럼 모든 게 빠르게 변하고 당장의 단기 성과가 중요한 시대에 과연 내 생애의 결과를 볼 수도 없는 20년짜리 프로젝트에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리더가 있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당장의 생존 위협이 만들어냈던 그 시대의 100년짜리 청사진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평화와 풍요로움이 역설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됩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의 씨앗을 남겼기를 바라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